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당장 중단시키세요.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결승 직후 선수 한 명이 쓰러진 그 순간 전 세계 중계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단 1초 만에 작동한 한국의 통합 안전 시스템이 생명을 되돌렸습니다. 120년 올림픽 질서를 바꿔버린 그 결정에 베이징은 공식 항의했고 도쿄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설계했기에 강대국들이 말을 잃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의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밀라노 선수가 쓰러졌을 때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피겨 링크 위에 젊은 선수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호출하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2분도 안 돼서 달려온 겁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제가 무너뜨리려고 왔던 바로 그 한국 기술이었다는 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나이는 29이고요. 국제 스포츠 윤리 감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미국 동부에서 태어나 자랐고 22살 때부터 이 바닥에 뛰어들었으니까. 벌써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전 스포츠가 깨끗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도록 싸워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22살 때 첫 국제대회 감사 보조로 투입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봤어요. 아시아의 한 거대 기업이 대회 스폰서 자격으로 심판 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든요. 증거를 모아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상사는 제 보고서를 서랍에 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단단한 벽 하나가 세워졌죠. 기업은 결국 돈으로 규칙을 바꾼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더 그렇다. 편견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직접 겪은 현실이었으니까요.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상사 마이클 브레넌이 저를 불렀어요. 42세의 마이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는데 늘 이런 식이었죠.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정치라는 게 그 사람의 철학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수들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을 자동 배치하는 기술이라더군요. 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올림픽 안전관리를 한 나라 기업이 통째로 맡는다고요? 그것도 선수들 몸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비공식이지만 중요한 임무라고. 이 체계에 결함이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라는 거였습니다. 전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돈 많은 아시아 기업이 올림픽을 자기 홍보 무대로 쓰려는 거겠지.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부터 불쾌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안내 단말기가 한국 회사 것이었어요. 통역 장비도 한국산이었고 선수촌으로 가는 셔틀 안에는 실시간 건강 상태 확인 장치가 달려 있었죠. 올림픽이 아니라 한국기술 박람회에 온 기분이더라고요. 선수촌에 도착하니 더 심했습니다. 출입 관리, 동선 안내, 의료 연결까지 전부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경기장 내부 서버에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외부 접근은 제한된다고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나. 투명하지 않다는 건 숨길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보고서 첫 줄에 쓸 말이 벌써 떠올랐습니다. 접근 거부, 투명성 미달.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내세우는 기술의 핵심은 이른바 분산형 처리 방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선수 몸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앙 서버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각 기기 안에서 바로 분석되고 사라진다는 설명이었죠. 전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정보를 모으지 않는 기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 너머로 경기장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뭔가 사고가 난 거였죠. 전 노트북을 덮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관의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사고 현장이야말로 체계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곳이니까요. 코트를 걸치고 경기장으로 향하면서 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전 몰랐어요. 그 경기장에서 목격할 장면이 제 7년간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입구 쪽이 어수선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구급차 한 대가 경기장 뒤편에 대기하고 있더군요. 전 감사관 신분증을 내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겨 연습 링크였습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알렉산더, 23살의 젊은 선수가 점프 착지를 실패한 거였어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회전 도중 균형을 잃으면서 머리가 빙판에 그대로 부딪혔다더군요. 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이 선수 곁에 있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랐거든요. 나중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선수가 빙판에 쓰러진 시점부터 의료진이 링크에 진입한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1분 47초였어요. 2분이 채 안 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경기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군가 목격하고 무전을 치고 의료진이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를 챙겨서 달려오는데 최소 5분에서 7분은 걸립니다. 제가 7년 동안 수십 개 국제대회를 다니면서 몸으로 체감한 수치예요. 그런데 2분도 안 걸렸다고요? 현장 의료 책임자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루카 비안치라는 의사였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말투가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냐고요? 루카가 설명해줬어요. 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신호가 왔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선수 몸에 부착된 장비가 충격 강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대요. 착지 순간 비정상적인 충격이 감지되자 심박수 급락 데이터와 함께 의료진 단말기로 즉시 경고가 전송됐다는 겁니다. 동시에 의료진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빙판 위 최적 이동 경로까지 안내가 떴다고 했어요. 전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루카는 계속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고요. 보통 이런 두부 충격 사고가 나면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는 정확한 손상 부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가 충격 방향과 강도 데이터를 이미 기록해 놓고 있었대요. 루카는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었고 촬영 장비 없이도 초동 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전 한 발 물러서서 링크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선수는 이미 들것에 실려 이동 중이었고 의료진이 양쪽에서 점적 장치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쓰러진 지 3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응급 처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전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어요. 이건 연출 아닌가? 마침 감사관이 와 있는 타이밍에 마침 사고가 나고 마침 완벽하게 대응하는 거라고요? 너무 깔끔했거든요. 제가 아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안전체계가 없었으니까요. 전 루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대응이 사전에 준비된 시험 같은 건 아니었냐고요? 루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루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20년 넘게 스포츠 의료 현장에서 일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건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고요. 교과서에는 써 있지만 현장에서는 늘 늦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골든타임 안에 모든 조치가 끝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장비 아니었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장례식 준비였을 거라고요.
전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감사관으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의심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는 의식을 되찾았고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었어요. 의료 기록에는 충격 감지부터 초동 조치 완료까지의 시간이 초 단위로 찍혀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 예비 보고서 파일을 열어놓고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접근 거부, 투명성 미달. 아까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밟혔지만 그 옆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보통 이런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을수록 더 큰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체계는 정보가 기기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라고 했어요. 선수 몸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 기기 안에서 분석되고 필요한 경고만 보내고 원본은 기기 안에 남는다는 거였죠. 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를 안 모으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분명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다른 경로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내부 감사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한 거예요. 서버 자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사 추적 로그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거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한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후에 총괄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하겠다고요. 전속으로 준비했어요. 이번에야말로 빈틈을 잡아내겠다고요. 그런데 전 몰랐죠. 그날 오후에 만나게 될 사람이 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유형의 상대라는 걸요. 차갑고 논리적이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수촌 내 기술 운영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전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분 47초. 그 숫자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 안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37살 한국통합안전체계 총괄 엔지니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첫인상이 묘했습니다. 차갑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만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눈빛에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오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단단함 같았습니다. 전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어요. 감사 추적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부 서버와의 교신 내역, 데이터 이동 로그, 암호화 방식 전부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말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전 의외였습니다. 막을 줄 알았거든요. 어제처럼 규정을 들먹이며 거부할 거라 예상했는데 감사 로그 자체는 선수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전자리에 앉아서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외부 서버 교신 기록이 0이었습니다. 제로. 단 한 건도 외부로 데이터가 나간 적이 없었어요. 암호화 처리는 기기 내부에서 완결되고 있었고 선수 동의 없이는 어떤 경로로도 정보가 이동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기업들은 정보를 중앙에 모아야 분석할 수 있고 분석해야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곧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처음부터 정보를 모으지 않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전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보를 모으지 않으면 이걸로 뭘 버느냐고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의 성공 기준은 조회수가 아니라 사고가 없었던 하루라고요.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비해놓은 질문 목록이 갑자기 무색해졌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 마음을 바꿀 준비가 안 됐어요. 7년간 쌓아온 경계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전 일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수촌 기자 브리핑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중국 기술단 대표 리웨이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45세 중국 중앙서버 기반 기술단의 수장이었습니다. 전 브리핑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지켜봤어요.
리웨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제스처도 크고 주장도 컸어요. 그가 펼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체계는 데이터를 분산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건 곧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거였어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사각지대는 곧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는 중앙에 있어야 안전하고 통제 없는 체계는 혼란일 뿐이라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전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구나. 리웨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이번엔 일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58살 방송 장비 기술 고문으로 올림픽 현장을 수십 년간 지원해온 인물이었죠. 일본 기술진이 마련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다나카가 한 말이 현장에서 돌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한다고요? 장난이군요.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올림픽 방송 장비와 현장 기술을 공급해온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8K 카메라, 정밀 센서, 중계 장비. 그게 일본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모든 걸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어버린 거예요. 하드웨어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느꼈을 겁니다. 전 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제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세 나라가 경쟁하는 와중에 한국만 유독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본 감사 로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교신 기록 0. 그 숫자가 머릿속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리포트 초안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어요. 전 아직 분석 중이라고 했더니 마이클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리포트 하나로 내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결함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리어와 진실 사이. 그 둘이 같은 방향이면 좋겠는데 점점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감사 로그를 더 깊이 파보기로 한 겁니다. 표면적인 기록 말고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 로그까지 전부요. 뭐가 됐든 진실은 데이터 안에 있을 테니까요. 전 다시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감사를 요청한다고요. 내부 운영 로그, 경고 발생 이력, 의료진 배치 알고리즘 작동 기록까지 전부 보여달라고 했어요. 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준비해 놓겠다고요. 전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리웨이의 자신만만한 얼굴, 다나카의 씁쓸한 조롱, 마이클의 압박, 그리고 서윤의 단단한 눈빛. 전부 뒤섞여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둘러싸고 있었고 전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그리고 전 몰랐어요. 다음 날 서윤이 보여줄 기록 속에서 제가 찾고 있던 결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건 결함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이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단말기 2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종이 서류 한 묶음이 있었어요. 전자리에 앉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빈틈을 찾는다고요. 서윤이 첫 번째 단말기를 켰어요. 화면에 뜬 건 경고 발생 이력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체계가 감지한 이상 징후 기록이 쭉 나열돼 있었죠. 전 하나씩 훑어봤어요. 훈련 중 선수 심박수 급등, 빙판 표면 온도 이상, 조명 장비 과열 경고.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경고가 기기 내부에서 발생하고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고 기기 내부에서 종결됐다는 겁니다.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전 두 번째 단말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의료진 배치 알고리즘 작동 기록이었어요.
사고가 감지되면 어떤 순서로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판단 과정이 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죠. 전 이틀 전 피겨 링크 사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충격 감지 0.3초, 심박 급락 확인 0.8초, 가장 가까운 의료진 위치 계산 1.2초, 경고 전송 1.5초. 선수가 빙판에 쓰러진 순간부터 의료진 단말기에 경고가 뜨기까지 2초도 안 걸린 거였어요. 전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봤습니다. 질문이 있었거든요. 핵심적인 질문이요. 이 데이터가 정말로 기기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 체계 전체의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고 물었어요. 데이터를 모아야 분석하고 분석해야 더 나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서윤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에 필요한 건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패턴이라고 했어요. 각 기기가 내부에서 분석한 결과 중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통계적 패턴만 추출해서 그것만 중앙으로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이 감지됐을 때 의료진 도착까지 평균 몇 초가 걸렸는지, 어떤 유형의 경고가 가장 빈번한지 그런 숫자들만요. 선수가 누구인지, 심박수가 얼마였는지,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논리의 허점이 안 보였거든요. 제가 7년간 봐온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더 정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돈이 된다고요. 그런데 서윤은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한 거였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면 누군가는 손 뗄 수 있고 그래서 이동 자체를 막았다는 거예요. 전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업적으로는 손해 아니냐고요. 데이터를 안 모으면 부가 가치를 만들 수 없잖아요. 기업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서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기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키는 기술을 만듭니다. 전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기업의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목소리에서, 눈빛에서,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자세에서 전부 느껴졌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전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감사관으로서의 경계심이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 더 파봐야 한다. 기업은 결국 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방금 본 기록과 방금 들은 말이었어요. 교신 기록 0. 이동 경로 차단. 지키는 기술. 전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체계를 설계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뭔가와 닮아 있다고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펴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전쟁 억제 철학이었어요. 전 대학 시절 국제안보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진짜 강한 방어는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공격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요. 위험의 경로 자체를 제거하면 공격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 체계가 정확히 그랬어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암호화를 강화하거나 방화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없앤 거였습니다. 경로가 없으니 해킹할 대상도 없고 유출될 정보도 없는 거죠. 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초안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접근 거부, 투명성 미달이라고 적어놓은 첫 줄이 보였죠. 전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부 감사 로그 확인 결과 외부 교신 기록 부재 확인. 데이터 이동 구조 부재. 추가 검증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명확한 위반 사항 미발견. 전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관이 결함을 못 찾았다는 건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데 왜인지 불안했거든요. 마이클이 원하는 건 이런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잠이 안 와서 선수촌 주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밀라노의 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건 홍보 설계가 아니라 국가 체계 설계라고요. 한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7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밀라노에 도착한 겁니다. 이틀 전 빙판에서 쓰러진 그 노르웨이 선수, 알렉산더의 어머니가요.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오슬로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울면서 왔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전 선수촌 의료동 복도에서 그녀를 처음 봤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어요. 어머니는 노르웨이어만 할 수 있었고 영어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의료동 접수처 직원은 이탈리아어와 영어만 가능했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이름을 말하는데 접수처 직원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급함 때문이었죠.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면회가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와주려고 했지만 전 노르웨이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영어로 중간에서 통역을 시도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의 절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공포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머리를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아무에게도 상황을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무력감이 얼마나 클지 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변화가 생겼어요. 접수처 옆에 설치된 단말기 하나가 반응했습니다. 한국 통합체계의 일부였어요. 어머니가 노르웨이어로 말하는 걸 감지하더니 화면에 노르웨이어와 이탈리아어가 동시에 뜨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통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이름과 국적을 말하자 체계가 자동으로 선수 등록 정보와 매칭해서 병실 위치와 현재 상태를 화면에 띄워줬어요. 접수처 직원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병실 방향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이동 경로까지 표시돼 있었죠. 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얼마나 깊었는지 전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전 어머니 뒤를 따라 병실까지 걸었습니다. 왜 따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으로서 체계 작동 과정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맞는 말이겠지만 솔직히 그건 핑계였어요. 그냥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알렉산더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들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노르웨이어로 뭐라고 했는데 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아들을 필요가 없었죠.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우는 장면은 언어가 필요 없는 거니까요. 전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이 조여왔거든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첫 국제대회 감사 보조였던 때요. 아시아 기업의 로비 압박을 목격하고 증거를 모아서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걱정만 끼치게 될 것 같았고 동료들은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상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했고 전 혼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괜찮다고, 내가 옳다고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전 혼자 싸우는데 익숙해졌어요. 그게 강해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는데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이 병실까지 데려온 게 뭐였죠? 한국 체계의 통역 기능이었어요. 노르웨이어를 감지하고 선수 정보를 매칭하고 병실 위치를 안내한 거요. 그 기술이 없었으면 어머니는 접수처 앞에서 한참을 더 울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한 채로요. 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건 감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연결 기술이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벽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벽에 금이 간 건 확실했어요. 작은 금이요. 병실에서 나온 뒤 전 의료동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루카가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이탈리아 의사, 이틀 전 링크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요. 루카가 옆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루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커피 한 잔을 건넸죠.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에 루카가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한국 체계를 의심했다고요. 기계가 의사보다 먼저 판단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다고 했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한테 기계가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았다나요. 그런데 이틀 전 링크에서 선수가 쓰러졌을 때 기계가 보낸 데이터 덕분에 자기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계가 의사를 대체한 게 아니라 의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거라고요. 루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 곁에 서는 기술은 처음 봤다고요. 전 커피를 마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죠. 이건 내가 알던 기업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알던 기술이 아니야.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파일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 새로운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역 체계 현장 작동 확인. 선수 가족 연결에 즉시 기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구조. 적고 나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마이클이 뭐라고 할까? 결함을 찾으라고 했는데 전 결함 대신 다른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마이클 전화를 안 받은 게. 화면에 부재중 표시가 떴고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결승전이다. 모든 게 내일 결정된다. 하지만 전 몰랐어요. 결승전 당일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들 공격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기술도 정치도 감정도 전부 한꺼번에 폭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결승전 당일 아침 선수촌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결승이 오후에 예정돼 있었고 각국 선수단이 마지막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전 아침 일찍 의료동 쪽을 한 바퀴 돌고 기술 운영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확인할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한국 기술진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단말기 앞에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평소의 차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서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새벽 4시경 정체불명의 출처에서 문서 하나가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 통합안전체계가 선수들의 생체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빼돌리고 있다는 거였죠. 증거라며 첨부된 파일에는 서버 교신 로그 캡처 화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거 진짜인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며칠간 직접 확인한 감사 로그에서는 외부 교신이 0이었는데 이 문서에는 교신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둘 중 하나가 거짓인 거였습니다. 그 문서가 퍼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오전 8시가 되기도 전에 선수촌 기자, 브리핑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각국 기술단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리웨이가 움직였어요. 중국 기술단 대표 리웨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전 브리핑실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리웨이는 유출된 문서를 대형 화면에 띄우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고했다고요. 분산 처리라는 명목 하에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리웨이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떠 있었습니다. 전 그 표정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며칠 전이었다면 전 리웨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역시 의심이 맞았다고 한국 체계에 결함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 감사 로그를 직접 봤거든요. 교신 기록 0. 그 숫자를 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어요. 봤냐고, 유출 문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전 봤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이 문서를 근거로 위험 판정 보고서를 작성하면 한국 체계를 퇴출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 건으로 제 커리어가 확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전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마이클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유출 문서를 진짜로 인정하고 위험 판정을 내리라는 거였죠. 그러면 제 승진은 확정이고 마이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였어요. 서로에게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의심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고 다음 임무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1분 47초. 교신 기록 0. 지키는 기술. 어머니의 손. 그것들이 전부 뒤섞여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유출된 문서의 진위를 먼저 검증하겠다고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세상을 바꾸러 온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브리핑실을 나와서 기술 운영 사무실로 곧장 갔어요. 서윤에게 유출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캡처된 서버 교신 로그를요. 서윤은 이미 분석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서윤과 한국 기술진 2명이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어요. 서윤이 유출 문서의 로그 캡처를 실제 체계의 감사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줄 단위로요. 30분이 지났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유출 문서에 찍힌 교신 로그의 시간 표기 형식이 실제 체계와 달랐어요. 체계 내부에서는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밀리초 단위까지 기록하는데 유출 문서의 시간 표기는 초 단위까지만 찍혀 있었고 형식 자체가 다른 체계에서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전 눈이 커졌어요. 이건 조작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체계 밖에서 가짜 로그를 만들어서 마치 내부 기록인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서윤이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문서가 최초로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한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전 그 시간 동안 사무실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추적 결과가 나왔을 때 전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유출 문서의 최초 배포 경로가 올림픽 공식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 로비 채널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특정 국가 기술단과 연결된 비공식 통신 경로였습니다. 리웨이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명확했어요. 전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난 것 같지도 억울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단말기를 정리하더군요. 전 물었어요. 이걸 공개하지 않겠느냐고요. 조작 증거가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결승전 안전관리라고요.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는데 기업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반박은 경기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그 순간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즉시 반격하는 게 보통인데 서윤은 선수 안전을 먼저 선택한 거였어요. 체면이나 홍보보다 본래 목적을 우선한 거죠. 전 사무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이 원하는 보고서는 쓰지 않겠다고요. 유출 문서는 조작이었고 제가 직접 확인한 감사 기록이 진실이었어요. 전 진실을 쓸 겁니다. 경기장 방향으로 걸으면서 전 생각했어요.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22살 때 호텔 방에서 울었던 그날, 전 진실을 선택하지 못해서 7년을 후회했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어요. 경기장 안이 관객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전 감사관석에 앉아서 빙판을 내려다봤어요. 한국 체계의 단말기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전 몰랐어요. 결승전이 끝난 직후 이 체계가 또 한 번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것도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요. 결승전은 아름다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왜 겨울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지 전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수의 연기가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고 관객들이 환호하고 카메라들이 메달 후보 선수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해설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순위를 분석하고 있었죠. 경기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 감사관석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머니 속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한국기술진에게 빌린 모니터링 단말기였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긴급 경고. 심정지 감지. 위치 선수 이동 통로 나 구역. 전 멈췄어요. 심정지요? 경기는 이미 끝났는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카메라는 매달 시상 준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뛰었어요. 나 구역이 어디인지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경기장 뒤편 선수들이 대기실에서 혼합구역으로 이동하는 좁은 통로였어요. 카메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관객도 기자도 해설진도 보지 못하는 곳이요. 통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 2명이 와 있었습니다. 바닥에 한 선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메달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던 거죠.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지켜봤어요. 방해가 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런데 전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가 이동 통로에 있었는데 누가 이걸 발견한 거죠? 카메라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요. 나중에 확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수가 착용하고 있던 한국 체계의 장비가 심박수 급락을 감지한 거였어요. 경기가 끝났다고 장비가 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가 장비를 반납하기 전까지 체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걸 감지하자 즉시 심정지 가능성 경고를 발생시켰고 가장 가까운 의료진에게 위치와 이동 경로를 전송한 겁니다. 경기 중이 아니었어요. 시상식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고 모든 시선이 빙판 위에 쏠려 있었죠. 그 틈에 아무도 보지 않는 통로에서 장비 하나가 조용히 생명을 잡아낸 거였어요. 의료진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1번, 2번. 선수의 몸이 바닥에서 살짝 떨렸어요. 전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3초,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의료진을 봤죠. 의료진이 괜찮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선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을 짚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사람이 죽을 뻔한 거였거든요. 올림픽 결승전 직후에 카메라 한 대 없는 통로에서 메달 후보가 심정지로 쓰러진 거예요. 만약 한국 체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몇 분이 지나고 몇 분이 더 지나고 그때쯤 누군가 우연히 통로를 지나가서 발견했겠죠. 하지만 심정지에서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그 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체계가 감지하고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12초였습니다. 골든타임의 절반이었어요. 전 통로벽에 기대선 채로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고는 항상 시선 밖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요. 정확히 그 말대로였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곳은 화려했어요. 빙판 위, 시상대 위, 관객석. 하지만 진짜 위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었고 한국 체계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1시간 뒤 전 기자 브리핑실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어요. 감사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전 서야 했습니다. 아침에 리웨이가 퍼뜨린 조작 문서 때문에 한국 체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고 방금 그 체계가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린 걸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마이클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렸으면 막았을 거예요. 브리핑실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2살 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7년을 후회했잖아요. 오늘은 다릅니다. 전 말했어요. 오늘 아침 유포된 문서는 조작이라고요. 교신 로그의 시간 표기 형식이 실제 체계와 다르고 최초 배포 경로가 올림픽 공식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 채널에서 시작됐다고요. 제가 직접 감사 기록을 확인했으며 한국 체계의 외부 서버 교신 기록은 0이라고요. 기자들 사이가 술렁였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방금 이 체계가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결승전이 끝난 뒤 카메라가 없는 이동 통로에서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이 체계가 먼저 감지해서 의료진을 보냈다고요. 이 체계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돌려준다고요.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울렸습니다. 전 리웨이를 찾아봤어요. 브리핑실 뒤편에 서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브리핑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서윤도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화면에 부재중 표시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은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전 선수촌 로비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한국이 도입한 선수 중심 분산형 안전체계를 향후 올림픽 표준 모델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수 생체 데이터의 기기 내 처리 원칙, 외부 전송 차단 구조, 실시간 의료 연계 방식. 이 모든 것이 선수 보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였죠. 전 화면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주변에 각국 기술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문 사람,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보고하는 사람. 리웨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중국 기술단이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더군요. 공식 이유는 일정 조정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리웨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다고 해요. 이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브리핑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의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다나카는 달랐습니다. 58살의 일본 기술 고문, 올림픽 현장을 수십 년간 지켜온 장인이요. 전 선수촌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어요. 다나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 체계를 장난감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나카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들은 수십 년간 최고의 장비를 만들어 왔다고요.
카메라, 센서, 중계 장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기술이었다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일본의 하드웨어 기술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나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만들었고 당신들은 경험을 설계했다고요. 장비는 좋은 도구지만 도구를 어떻게 엮어서 사람을 지키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했어요. 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에 분함이나 억울함은 없었어요. 대신 쓸쓸함이 있었죠. 수십 년간 자부심을 가져온 분야에서 다른 방향의 답을 인정해야 하는 심정이 어떨지 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다음 올림픽 때는 같이 일하자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경쟁자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전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요. 마이클은 차가웠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유출 문서는 조작이었고 한국 체계의 결함은 없었다고요. 보고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할 거라고요. 마이클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리는 없다고요. 전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하고 전화한 거였으니까요. 전 대답했어요.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7년 전에 한 번 진실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7년을 후회했다고요. 같은 값이면 이번엔 후회 없는 쪽을 고르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후련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제가 선 자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자리라는 거요. 저녁에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내부 감사 리포트였어요. 결함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 문서에 대한 진위 분석과 체계의 실제 운영 기록을 담은 보고서였죠. 교신 기록 0. 골든타임 확보 사례 2건. 데이터 이동 경로 부재. 전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전 선수촌 밖으로 나갔어요. 밀라노의 2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었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전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전쟁을 겪은 나라라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전쟁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올림픽 안전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만드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서윤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공격하는 기술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지키는 기술을 만든다고요. 그 한마디가 이 나라의 철학을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동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지키는 거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는 기술이요. 전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니, 하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거든요. 7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뭔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공격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킬 준비가 된 나라라는 걸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요. 다음 날 아침 전 선수촌을 떠나기 전에 서윤을 찾아갔어요. 기술 운영 사무실은 이미 철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기록을 백업하고 기기를 회수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윤은 사무실 한쪽에서 단말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계로 시작된 만남이 인정과 존경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윤은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밀라노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전 창밖 대신 손을 내려다봤어요. 서윤과 악수한 손이었습니다. 전 생각했죠.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싸우러 온 게 아니었다고요. 지키러 왔다고요.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요. 전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고 커리어는 불확실해졌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7년 전 22살에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29에 제가 해낸 거니까요. 대한민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하는 나라예요. 화려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나라죠. 전 그걸 밀라노에서 배웠습니다. 빙판 위에 1초가, 통로 위에 2분이, 그리고 데이터가 이동하지 않는 그 설계가 전부 같은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오늘 올림픽의 진짜 금메달은 메달 색이 아니라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기술이 세계 1등을 했을 때요? 아니면 그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을 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감사합니다.